네, 이어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동우 대표님, 이런 결제 서비스에 대해서 특히 또 중점적으로 보고 여기에 또 규제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이게 페이코인 그리고 이제 그 운영사 이제 페이 프로토콜이 추구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 다양한 부분입니다. 예, 뭐냐면은 송금, 뭐 환전, 뭐 결제 대행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 사실 굉장히 이슈가 되는 부분이 결제 서비스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결제 서비스는 특성상 이 약간의 B2C적인 성향이 좀 많아지고 예,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다 사실은 고객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두 양측 다 전부 다 페이 코인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자기의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신뢰도에 금이 가버리면은 그 피해가 어마무시하게 커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아까 제 자료 화면이 빠르게 좀 지나갔었는데 그 페이 코인 실제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거기서도 공지물이 나와 있는 게 자기네들이 지금 서비스를 종료하는 부분이 결제 서비스에 국한이 된다. 예, 이 부분인데 사실 이 정부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 커뮤니티에서는 아니 이런 거를 규제를 하고 이런 것도 서비스를 종료시키면 그러면 어떻게 스타트업이 사업을 하는 거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규제 당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특히 이제 우측 화면에 제가 이제 캡처해서 화살표를 해놓은 부분이 할인 이제 혜택입니다. 예, 그게 뭐냐면 그럼 실제 피지는 사실 결제 대행인데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투자자나 어떤 소비자가 페이코인을 사서 결제를 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 이유가 사실은 할인 혜택으로 가고 그러면은 페이코인을 내가 사서 결제를 하면은 할인이 되네. 약간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 포인트로 실제 다날에서도 홍보를 많이 했었고 페이코인 예, 이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유저를 많이 모았었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 결제 서비스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할인 프로모션을 한다는 거가 상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약간 폰지형으로 사실 갈 수가 있는 사례가 있고 예, 사실은 제가 이제 비교하기에는 좀 다나는 물론 큰 회사고 굉장히 건전하게 가고 있지만 이와 유사했었던 좀 안 좋은 케이스가 머지 포인트 사건이 예, 사실 머지 포인트 사태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머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사실은 페이코인이 좀 지향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피지 사업. 하지만 그거의 근간은 사실 혜택을 통한 유저 유입이거든요. 예, 머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좀 굉장히 큰 사건이 됐고 아직도 그런 재판이나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머지 포인트는 블록체인하고 사실 무관하게 예, 약간 공구 형식으로 포인트를 묶어가지고 이 포인트를 선충전을 하면은 똑같이 여기서도 혜택을 주겠다. 예, 이걸로 해서 대규모로 사실 자금이 유입이 됐었는데 이제 머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런 할인 혜택을 사실은 모여진 돈으로 계속 그 혜택을 주고 있다 보니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었던 사실 일종의 약간 금융 사기 사건으로 이어졌었던 정말 굉장히 큰 그야말로 폭탄 사건이었습니다. 돌리기였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15%가 이제 페이코인에서 사실 초기에 걸었던 간판이었다면 머지 포인트는 20%였거든요. 20%요. 네. 그러니까 예. 머지 포인트를 사면은 20% 포인트를 더 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또 환전해 가지고 결제에 쓰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 또 사실은 또 페이코인 입장에서 좀 안타까웠었던 거가 머지 포인트가 그렇게 해서 사건이 대규모로 나섰던 게 2021년 한 8월 정도였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된 네. 사안이란 말이에요. 사실 페이코인이 상장하고 몇 달 있다가 머지 포인트 사건이 터져버렸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물론 기술적으로는 훨씬 이제 당연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날이 훨씬 더 우수하고 그리고 페이 프로토콜이 지향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우수한 블록체인 사업 모델인 건 맞지만 예. 좀 이제 머지 포인트가 이런 선불적인 충전을 한 거를 가맹점주한테도 결제 안 해버리고 또 그냥 서버를 종료시킴으로써 이미 선불 충전했던 수많은 고객들한테 좀 많은 피해가 갔었던 실제 사건 기록을 보면은 한 2,500억 원 이상의 피해 사건이 났고 그 중에 상당수가 되게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예. 결제 대금도 못 받고 그리고 약간 버거 먹으려고 했었던 말하면 커피 마시려고 했었던 그 일반 소비자들이 사실은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다 묶여버린 그 예. 피해자가 수십만 명에 달했던 좀 큰 사건이다 보니 좀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스타트업을 조성을 하면서 문화도 만들긴 만들어야지만 또 이게 얼핏 하면은 이런 금융이라는 신뢰도가 금이 가버릴 수도 있다 보니 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머지 포인트와 페이코인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15%, 20%이 차이보다는 이걸 충분히 마케팅적으로 맞습니다. 활용을 할 수 있었느냐. 네네. 다만 이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 충분히 그 어떤 베이스가 탄탄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하죠. 머지 포인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예. 큰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이런 플랫폼들이 초기에 약간 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맞습니다.
마케팅 식으로, 목적에서. 예, 그렇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은 규제 당국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특성상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업종이 전자금융업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예, 금융도 금융이지만 대면해가지고 상담받는 게 아닌 휴대폰으로 뭔가 하는 전자금융이고, 또 하나가 선불로 먼저 충전을 한 다음에 제가 그걸 소비해가는 예, 선불 충전형 전자금융업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인허가나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엄격히 해야 하는데, 사실 이게 또 블록체인, 또 디지털 자산, 코인, 이게 사실 분류가 되다 보니 당시에는 지금처럼 토큰 증권과 같은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페이코인에서는 인허가를 취득하기도 어렵고, 예, 또 인허가를 취득 안 하니 관리 감독이 안 되다 보니 이걸 계속 추진하거나 이 사업을 육성하기에는 규제 당국에 좀 부담감도 컸었고, 예, 양쪽 다 충분히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이 나오고 있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어제자로 사실 결제 서비스는 강제 종료가 사실 당했고,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까지가 그 유의 종목인데, 이 유의 종목이 연장이 되거나 이 유의 종목을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게 그럼 상폐 위기 아니냐, 뭐 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규제 당국의 입장이 불분명하고, 또 닥사도 역시 이거에 대한 입장 표명이 어렵다 보니 공교롭게 피해자는 사실은 이런 스타트업들이나 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 사실 그 피해를 받게 되는 좀 안타까운 현실을 빨리 좀 마무리돼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닥사 같은 경우에 위믹스 상장 폐지시키면서 맞습니다. 얼마나 자신감 있는 모습을 또 많이 보여줬습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이례적으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인 사례였었고, 예, 근데 이게 그런 사례들이 하나 나온다면은 결국 그 다음에 나올 사례들과, 그럼 그때 예전의 사례를 연계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다 보니 예, 굉장히 입장을 뚜렷하게 표명을 했는데, 그럼 지금 이 페이코인 사례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이게 예. 사실은 좀 굉장히 그 추이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마 좀 많이 부담이 있지 않을까 당연하죠. 싶은 그런 당연하죠. 네.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위믹스 사태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 규모가 큰 네. 사안이었지만 이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 또 다날이라는 맞습니다. 회사, 또 다른 축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결정을 하고 또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닥사 입장에서. 그럴 수도 왜냐하면 있지 않을까요? 네. 이거를 닥사가 본인들이 직접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먼저 약간 금융당국에서 법원과 먼저 이야기를 금융당국에서, 해주니까 네. 이번엔 좀 잘 넘어갔다. 다행이다. 이런 뭐 어떤 취지를 입장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살짝 예. 얹어서 좀 보태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PCI 페이 프로토콜 관련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온 것이 앞선 머지 사태에도 있었지만 예, 최근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보고 플레이라고 하는 그렇죠. 네, 보고 플레이라고 해서 그 최저가를 지향하는 예. 쇼핑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도 2019년에 플랫폼을 런칭을 하고 입점 업체들을 받았는데 예, 아무래도 시장의 많은 회원들을 당연히 모집을 하기 위해서 머지 포인트처럼 할인을 많이 걸었죠. 최저가로 판매를 한다고. 근데 지금 많은 어떤 입점사들에게 대금 결제가 지연이 되면서 지금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머지 포인트와 같은 사태가 또 나타나는 거냐라고 하면서 시장의 지금 반응들이 이렇게 무겁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앞선 사례들 때문에 물론 어떤 PCI나 다날 이쪽에서는 굉장히 또 그들과는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대기업의 면모를 다 보여주리라 또 생각하지만 앞선 사태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러워하는 입장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사례들이 나타날 때마다 좀 이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어떤 이자율을 지급을 하겠다라든지 말도 안 되는 할인율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 이 리스크를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또 시청자 여러분께 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그런 부분은 제가 또 제일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투자 대상이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부동산이 전부였죠. 물론 예전에도 증권, 주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 지금처럼 젊은 20, 30대층이 뛰어든 시기는 또 아니었고 그렇죠. 또 30, 40대 분들, 40, 50대 분들 중에서도 주식은 좀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접하지 못했던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근데 공교롭게도 블록체인 시대가 열리고 코인이 나왔는데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코인 더 말할 것도 없이 예. 많은 어떤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배경에는 소득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야 되는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못 따라오니까 예.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투자 쪽으로 몰리는데 부동산은 큰 자금 들어가야 되죠. 다시 환수해오기 어렵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 역시 변동성이 있지만 코인을 보다 보니 변동성이 낮게 느껴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많은 투자자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작은 어떤 시드머니로 조금 더 높은 기회비용을 높이고 싶은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동성이 크고 너도 나도 어떻게 보면 언론이 더 부추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뭐 불장이다, 오른다, 뭐가 됐다라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자본들을 끌어다 들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나갈 거라는 건 맞습니다. 산업이 성장할 거라는 건 분명히 맞으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떤 결제나 사용처들 또는 이 해당 프로젝트가 정말 산업의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가라는 긴 호흡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시장은 사실 진입하기가 좋냐 나쁘다라고 따진다고 하면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데일리로 트레이딩하면서 내가 트레이너들처럼 수익을 막 낼 게 아니라고 본다면 예. 산업이 바라보는 방향을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을 잘 선택하셔서 그 기업에 지금 작은 돈을 막 레버리지 삼아서 크게 트레이딩한다는 생각 마시고요. 매일매일 5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쌓아서 모은다는 생각으로 간다고 하면 내후년에는 지금보다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여러분들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3만 원, 5만 원씩 쌓아 나갈 수 있는. 네. 네. 예. 부럽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코인의 사례처럼 또 규제나 제도로 인해서 네. 이 사업에 뭐 어떤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전개하는 데 영향을 또 받는 이런 프로젝트는 특히 또 변동성이 심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이런 뭐 어떤 변동성 그리고 규제로 인한 어떤 사업 운영의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게 관련된 프로젝트 이슈만이 코인의 가격의 가치 변동을 이렇게 크게 주는 거냐? 또는 저는 또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앞에서 우리 PCA가 어떤 50배까지 오르는 시기에는 모든 종목들이 오르는 시장이었어요. 한창 불장이었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물결을 타고 가니까 그렇게 상승폭이 컸던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어떤 재단의 어떤 방향성만 가지고 이렇게 큰 유동성이나 변동폭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단이나 지금 현재 오늘 이야기드리는 PCI 다날 핀테크 이쪽 페이먼트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런 어떤 이슈들이 논란이 되고 불거지고 있지만 정리가 되고 나면 다시 순방향으로 정상 작동한다고 했을 땐 그만큼 가치를 다시 인정받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보셔가지고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이 굉장히 좀 즐거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 다양한 또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들이 피지와 같은 이 결제 사업권에 진출하려고 굉장히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런 페이코인의 사례를 보면서 특히 어떤 점에 대해서 특히 또 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규제의 움직임이 워낙 강하다 보니 예. 지금 카드사들이나 은행사들이 디지털 자산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여신 제공이나 뭐 결제 예.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굉장히 지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해외에서는 아주 직관적으로 지금 카드로 비트코인 사기, 카드로 뭐 NFT 뭐 할부 결제 이렇게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미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엄청나게 대규모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정작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NFT들, 업비트나 이런 메이저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에서는 NFT 존을 따로 여러 가지 런칭하고 있지만 예. 여전히 이거에 대한 결제 부분에서는 서비스를 지원을 못하고 있는 좀 다소 아쉬운 상황들이 있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페이코인에 대한 앞으로 규제 당국의 움직임, 앞으로 어떠한 입장이 나올 건지가 굉장히 많은 추이를 이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특히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은 해외 유저들이 손쉽게 결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시세나 이런 것들이 어떤 피지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실시간 중개 거래소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서비스와 올바른 피지 사업이 융합이 되면은 충분히 저는 큰 생태계가 조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페이코인 사례가 아주 구체적인 한국에서의 그 안방 사례가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여기서 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오면 여기에 따라서 이런 후발주자들인 스타트업들도 어떤 식으로 이런 걸 대비할 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이걸 통해 가지고 기존의 페이코인이 나섰던 좀 안 좋았던 사례들, 좀 안타까웠던 사례들을 미리 대응을 해가지고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좀 좋은 선순환적인 모델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 같은 경우에 이 토마토를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사람들이 토마토를 안 먹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런 사례가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어떤 의사가 책임을 지고 네.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토마토 먹는 모습을 또 보여준 거예요. 네네. 지금의 이 블록체인이 약간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토마토 같은 느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네네. 하게 되거든요. 좀 굉장히 흥미로운 예시입니다. 네. 예. 앞서 이야기를 또 다룬 것처럼 이 토큰 증권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가 또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거래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러한 발표가 앞으로 페이코인과 같은 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금융 사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다양한 형태로 좀 순기능으로 좀 작용은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반대적으로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의 심리적인 부분은 조금 더 사그러들지 않을까 이런 STO 그리고 어떤 규제안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물론 이제 많은 곳에서 화폐 결제를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는 코인이 가격이 너무 변동성을 가지면은 불안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아까도 어떠한 적정선의 어떤 범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또 이게 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내가 굳이 이거를 굳이 네. 그죠? 이런 느낌이 있을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약간 시장의 참여율이 떨어지거나 관련된 기획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들이 좀 성장하지 못하는 영향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STO 여러 가지 가이드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 중에 지금 봤던 것 중에 자기 자본 요건이 20억에서 30억 정도를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발행을 예.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했던 코인 어떤 재단들이나 업체들은 이런 기준들은 전혀 없었죠. 그렇죠.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뭔가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정말 괜찮은 프로젝트로 내가 만들고 시장에 어떤 알려주기 위해서 뭔가 간판을 건다라고 했을 땐 자기 자본 요건 자체가 20억에서 30억 정도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이 또한 굉장히 많은 어떤 것들이 걸러지지 않을까 진입 장벽이 세워졌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장외거래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라는 방침이 세워졌단 말이죠. 예. 그럼 장외거래소를 올리려고 하면 상장을 시켜줄 수 있는 관리 감독 기관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진입시켜주고 또 퇴출시키기까지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사항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면은 오늘날 같이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PCI, 페이 프로토콜 같은 것들이 이제는 이런 곳에서 또는 STO 형태로 간다라고 했을 땐 점점 더 자리를 잡아가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자칫 잘못했다가 어떤 시장을 좀 위축시키는 효과로 좀 나타나면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우려 섞인 생각을 좀 다양한 방면으로 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사실. 예. 네. 특히 저는 좀 이번에 흥미롭게 봤던 거가 저희는 아직 익숙한 표현이 증권형 토큰인데 그렇죠. 정작 규제 당국에서는 토큰 증권이라고 아예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맞아요. 예. 토큰 증권.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증권형으로 사실은 규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예. 그리고 이제 앞서 권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20억에서 30억 자본금이 사실은 선불전자 지급수단 관리 업종의 자본금 최저 기준이 20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20억 원이 지금 전자금융에서 가장 높은 자본금 기준인데 거기에 만약 30억이 신설이 되면은 가장 엄격한 자본금 규정을 사실 적용하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결국은 점점 제도화가 되다 보니 사실 또 역설적으로 디지털 자산에서의 묘미는 또 그 차트에서 오는 수익인데 예. 이게 안정화가 되면 될수록 변동성이 그렇죠. 좁아지다 맞아요. 보니 맞습니다. 그렇죠. 안정성은 높아지는 만큼 그만큼 수익성이나 그런 트레이딩적인 성향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약간 트레이더들이나 투자자들의 성향들도 나뉘어지지 않을까. 뭐냐면은 전문가적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스타트업에 들어가는 펀드들로 더 들어갈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런 리걸 컴플라이언스나 법률적 검토에 대한 거가 대응을 하고 그거에 대한 준비되는 예산으로 오히려 투자자들이 더 몰리고
반면에 일반적인 분들은 일반적인 그냥 차트를 보시고 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인 플랫폼 내에서 좀 더 안정적인 수익성을 좀 원하는 그런 성향으로 뭔가 투자자들이 갈리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이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된 지가 정말 얼마 안 됐기 맞습니다. 때문에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예, 뭐 따끈따끈하다 못해 뜨거울 지경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눠져야 계속 할 것 계속 같습니다. 이게 발전돼 나가고 계속 예. 이런 논의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본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정부 규제에 관한 디지털 자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핵심 포인트 하나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네.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이제 토큰 증권과 같은 발표들이 계속 쇄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미국, 프랑스 이런 유럽에서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저는 솔직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또 투자자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똑똑해지시고 더 분석적으로 프로젝트를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페이 프로토콜을 볼 때도 이제 그럼 이런 다나리라는 큰 기업 또 뭐 버거킹 뭐 커피숍 뭐 할리스 이런 GS25시 이런 큰 대기업들이 같이 하니까 이 프로젝트는 투자할 만하겠네 라고만 판단하고 투자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예. 저는 이제 이게 50%라 이제 보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당연히 그건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 예. 프로젝트의 사업 모델이 뭔지, 이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방향성, 이익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어떻게 유저를 모을 것인지가 이제 반인 거고, 예. 나머지 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인허가가 있는 건지, 이런 예. 부분들에서 규제 당국은 어떤 입장인 건지, 또 이제는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스타트업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 중심이었다면은 이제는 정부 규제가 이런 디지털 자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에 발맞춰서 투자 전략을 짜야 하고 결국은 정부 입장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에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예전 사례는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같이 이런 것들도 참조하시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산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또 정부 규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약간 이 맞습니다. 럭비공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특히 이 증권형 이제 또 토큰 토큰 증권이라고 증권, 네, 얘기를 토큰 증권. 해야겠죠. 예, 굉장히 또 이 용어적인 측면에서부터 많은 혼란이 가중되지 맞습니다. 않을까.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 규제 관련해서 또 두 분 좋은 말씀 나누셨는데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소식으로 한번 좀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권석준 대표님 그리고 황동우 대표님과 함께 이 페이코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규제가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즐거운 그리고 재밌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월 6일 코인레이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